나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선생님들 나오시는데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할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또 집중하시고 하나라도 근접하실지. 저는 부동산 금융을 한 13년, 4년 정도 했습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은행은 2015년 연말에 나와서 증권회사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세종대의 임재만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그리고 변창현 교수님을 뵙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세 분 교수님 뵙고 제 인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가 부동산하고 더하기 금융, 굉장히 소위 뭐 어린 이야기로 하면 핫한 분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거액의 자금이 왔다 가고, 그리고 도덕 기준이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이 굉장히 천사 같고 굉장히 착하신 분들 세계에 제가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 인간이 살짝 개조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면 세 분 교수님 소개도 하고, 또 대학원에서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얘기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구성은 한 3분의 1은 제 얘기를 조금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주택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의 출발은 주택이기 때문에, 또 주택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기준에 이 학교에 와서 가장 쇼킹한 것들이 뭐였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주택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30분 정도는 오늘 주제인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한 학기 분량의 얘기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정말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시장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한번 거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재미가 없으면 화제를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본 강의에 앞서가지고 책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은, 여기 독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상실의 시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기 책을 새롭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뭐 노르웨이 숲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야한 소설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여하튼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5월 연휴 동안에. 그 다음 또 하나 그 학문 그 교과서 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만나는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었고요. 그다음 잘 아시는 유시민 선생님의 그 청춘의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20, 30대는 지나왔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특강 준비하면서 세 분 교수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이버대 선생님들 뵈야 되는데 책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씩 문자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김수영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정책 수석 되셨잖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저 진미은 교수님하고 주택 정책 전문가로서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큰 틀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책입니다. 이 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 옆에 이미 엄청난 인쇄를 받으시고 계시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재만 교수님 아시죠?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책을 추천하셨어요. 자유로서의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자유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 책은 너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얘기는 절대 못하겠고요. 서점에 가시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종일 교수님이라고 라디오도 많이 하시고 귀에 익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께서 이 책의 해제를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로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럼 서점에서 그 10페이지, 15페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살면서 고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올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자유라는 단어를 던지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던지고 정책이라는 단어,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하나의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사회에서 만나는 고객분한테 저 책의 해제 15페이지 한번 읽어봐라고 했더니 중간에 다 못 읽으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밤에 맨날 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기회 되시면 영풍이나 교보에 가셔가지고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미없게 부동산 금융 관련된 교과서는 이 2책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책은 겔트너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한 권씩은 소장하시는 아주 명서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 기준으로는 아직 여기에 보름가는 국내 도서는 아직 교과서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교과서를 집필하고 계신데 아직 우리의 겔트너 아저씨만큼 통찰력 있는 기술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띄엄띄엄 봐가지고 이 책을 다 완독 한 번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대학원도 가시고 저처럼 늦게나마 박사까지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마존 가셔서 꼭 신청하셔서 한번 소장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인데 이미 2015년 절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정책수석이 되신 사회수석이 되신 김수영 교수님이 올 연초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얘기를 대신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강남시장은 따라가야 한다는 게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주택시장과 강남시장을 혼돈하셔서는 안 됩니다. 강남이 가는 분위기와 전국시장은 이제 거의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정책 역량은 주택 개량 사업 쪽에 집중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라면 예전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재생 이런 쪽에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주 쉽게 이제 우리 국회의원 되신 김연아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가지신 노후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노후에. 그럼 그분들이 그 집을 월세를 얻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집이 노후화되면 신규 주택 대비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 자산 기반한 노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집 하나 들고 있고 집 가지고 계신 자산을 가지고 계신 그 자산의 질을 높여주는 게 큰 사회적 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꼭 그러한 이유만으로 주택 개량 사업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향후 주택 개량 사업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올해 정부가 바뀌어서 다시 정부가 택지를 공급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추가적인 대규모 택지 개발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갈 거는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서론했으니까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부동산이 비쌉니다. 무조건 비싼 거예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특징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비싼 것 때문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계속되는 얘기가 그 근저가 모든 다이나믹스의 움직이는 원동력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이라는 놈이 비싸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비싼 게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부동산 물어보면 다 비싼 거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다 명쾌한 명답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책을 샀는데 8월달 원서 접수 10월달에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 있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종류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15점, 100점 정도의 과목이 있는데 그게 키워드가 이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 정도 보시면 그 15% 문제 출제 유형은 다 문제 속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비 대칭이 많고 표준화 교육 불가능하고 참여자가 소수고 지역적이다. 전국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지역 단위로 점점 지역화되고 있다. 부산시장이 다르고 서울시장이 다르고 인천시장이 다르고 세종대 산업대학원이죠. 산업대학원 이제 진학하시기 위해서 면접을 보시면 주임 교수님이신 임재만 교수님께서 면접을 보실 텐데 면접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이 뭐죠? 라고 여쭤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대학원 진학하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대답하십니다. 자, 금융이라는 게 어떤 거죠? 금융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투자는 뭔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투자는 뭐고 금융은 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안 하고 참고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비 얘기를 하는 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축이죠. 여러분들이 적금 넣고 저금하는 이유는 현재 차 사고 닦았을 걸 안 쓰고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입니다. 반대, 금융은 조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이낸스라는 건 조달하는 겁니다. 그 타입은 대출로서도 대출로서 차입할 수도 있고 자본금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는 금융이라고 하는 건 빌리는 겁니다. 조달하는 겁니다. 왜 조달하는 거죠? 투자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제가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지금 5천만 원을 땡겨가지고 차를 사버리면 미래의 소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소비를 현재 소비하는 것이 일종의 차입이고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금융이라고 하면
뭔가 땡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땡겨올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모르니까 중간에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을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개해주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금융을 중개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망하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예금한 사람이 망할까요? 은행이 망할까요? 먼저? 은행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한테 타격이 오지 않죠. 그럼 직접금융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직접 매칭시켜줍니다. 누구? 제가 다니는 증권회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회사채, 누구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사게 되죠. 그럼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여러분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직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금 중개를 하는 곳이 은행이고 왜 간접금융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간접금융이라는 말이 그게 뭐 알 듯하고 모를 듯한데 이 간접금융이라는 말이 무엇이었던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싸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돈 주고 부동산을 살려면 굉장히 힘들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땡겨야 돼요. 빚을 땡겨야 돼요. 그 빚을 땡기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렛대라는 것은 뭐였죠? 큰 바위 덩어리를 들기 위해서, 제가 들기 위해서 큰 지렛대를 가져와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 돌이 들리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집을 사고 싶은데 제 에쿼티, 자본금이 이만큼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부채를 왕창 빌려서 사면 되죠.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레버리지라고 인간들이 맨날 얘기하는데 이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인데 지렛대 효과는 큰 걸 작은 힘으로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특징이 비싸니까 비싼 걸 사려면 내 자본금이 작으니까 빚을 얻어서 사면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부채를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서 금융은 필수적이다. 왜? 비싸기 때문에. 지 돈 주고 다 사는 건 거의 없다. 또 두 번째 얘기가 있겠는데요. 그 금융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 살 때 대출 쓰시면 그만큼 자기 자본, 예를 들면 1억짜리 집 살 때 대출로 5천만 원 받고 자기 돈 5천만 원 넣으면 5천만 원 남잖아요. 원래 내가 1억이 있더라도 그 5천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죠. 이걸 뭐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 제가 자본금이 1억이 있는데 그 자본금 1억을 몽땅 집에다 투자해서 집만 사면 집 한 채만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딴 걸 살 수가 있죠. 이걸 유식한 말로 네? 분산 투자라고. 분산 투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럼 분산 투자는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분산 투자와 관련된 속담이 뭐죠? 네? 네, 계란 바구니 얘기했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두 번째 얘기를 들으셨어요. 분산 투자예요. 할 수 있죠. 돈을 들이면.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좋은 거 여러분들 아마 부동산에 가면 다 이것 때문에 다 쏘시는데 그걸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짜리) 집에 세가 500만 원이 나오면 5%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하나 사시는데 1억짜리 상가를 사니까 500만 원 월세가 나와요. 그럼 5%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를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누어 가지고 내 돈 5천만 원만 넣고 5천만 원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의 이자가 예를 들면 3%예요. 그러면 500만 원 월세를 받아서 5, 3, 15, 15, 150만 원이죠. 이자를 150만 원 주고 나면 350만 원의 수익이 남잖아요. 이걸 내 돈 5천만 원으로 나눠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금방 한번 나눠보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계산기. 얼핏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7%) 인가요? 네. 처음에는 1억 분에 500만 원이었고 이제는 5천만 원 분에 350만 원 돼서 이거는 5%고 이거는 7%예요. 자, 이걸 A안, 이걸 B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다 B안 선택하시죠. 부동산에 가시면 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자기 투자 수익률 몇 프로라고 얘기하면 부동산에 가면 이 상가의 수익률은 5%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동산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다들 7%라고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부동산 수익률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아니고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고 가시더라도 이건 하나는 꼭 아시고 가셔야 될 게 이건 생활이니까. 왜냐하면 저걸 부동산에 잘못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짜리나 7%짜리나 같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지표를 볼 때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면 5% 지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저 7%는 부채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1억을 자기 자본은 3천만 원만 넣고 대출 7천만 원 받으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거꾸로 시장 책에 갭 투자라는 책 보셨죠? 갭 투자. 1억짜리 집을 사서 9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1천만 원만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 갭 투자. 그게 뭐예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리스크를 다 테이크하고 수익률을 엄청나게 거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제 책을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만큼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수익이 올라가면 뭐가 따라오죠? 항상
저 부동산의 수익률은 5% 정해져 있어요. 월세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수익률은 점점 올라갈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부채를 많이 쓰면 쓴다는 건 나는 지금 잠정적으로 뭘 쓰고 더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희생하고 있는 건, 내 걸 더 주고 있는 건. 리스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월이 약간 잘못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정한 부채를 쓰셔야 된다. 부동산에서 저기 수익률 설명할 때 부동산의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분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면 됐다 이거죠. 일부의 수업은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30분 동안의 목적입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럼 왜 이 부동산에서 부채를 쓰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잘 쓰면. 나쁘게 쓰면 개떡되는 거예요. 그 나쁘게 된 사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좋은 건 뭐냐? 방금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수익률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못 사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30억짜리 상가를 사고 싶은데 내 돈이 5억밖에 없어요. 25억 빌려가지고 멋진 상가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만 테이크할 수 있으면. 그게 1번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LTV를 규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까? 대출 상환한다. 집 살 때 정부가 대출을 50% 60%까지만 받게 한다. 이 제도에 찬성하시는 분? 다 반대하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기 녹화하고 있어서 말을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LTV 규제가 내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대출 많이 받아서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왜 정부가 내 대출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저희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 별다른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분들은 집에 돈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쓰기 바쁘죠. 그 언제 집 사요? 맨날 저기 전세 살고 월세 살아야지. 그 빚 받아가지고 집 좀 사보겠다는데 나도 남들처럼 집 한 채 사가지고 집값 오르면 좀 득 좀 보겠다는데 왜 말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LTV는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추가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민의 입장이고 우리 그 저소득층의 입장이면 LTV 규제는 도시락사들고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점은 우리가 리만 2008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개판됐습니다. 완전히. 왜? 이런 부동산의 레버리지, 부동산에는 금융이 꼭 필요하고 금융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 나쁜 놈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더 이상 반도체 팔아서 휴대폰 팔아서 자동차 팔아서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수익이 낮으니까 집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집 장사가 그냥 실물 집을 팔면 전 세계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부동산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의 중개사님들을 다 동원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진짜 나쁜 놈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근데 중개사분들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딱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에. 그 방법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집을 땡땡땡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상품화하면 됩니다. 상품화. 집을 상품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스웨덴에 있는 집에 투자할 수 있고 시카고에 있는 집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알래스카에 있는 집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이가 잘만 하면 제가 북한에 있는 집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품화를 하면. 그럼 어떻게 상품화를 하느냐? 미국 같으면, 캐나다 같으면 집값이 1억이면 대출 105원까지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1억 500만 원까지, 보험료, 등기비용까지. 캐나다는 한 9천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미국은 한 7,500만 원 정도까지 대출해줍니다. 어쩌면 8,500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출해준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꼬리를 타고 꼬리를 타고 오면 어쩌면 제가 은행에 예금한 국민은행에 예금한 그 돈이 저 미국까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을 상품화한다는 거죠. 그거는 다 처음에 출발했던 부동산이 비싸고 부동산이라는 건 금융을 필요로 한다는 그 속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직감만 가지는 것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너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으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시면 페이지. 네.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또 드리면 리만 때 닌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닌자 대출. 이게 뭐냐면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놈한테 대출해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미국에 은행은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애가 있는데 창구에 앉아가지고 대출 받으러 온 놈이 있으면 물어보도 안 합니다. 너 소득 얼마니? 너 직장 있니? 너 혹시 뭐 다른 자동차나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대출해 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닌자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불과 10년 전에 미국에서 행행했던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범이 이 닌자 대출에 근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스미스가 예를 들면 모간 스탠리 그 은행은 아닌데 웰스파고에 근무하는 스미스라는 은행원이 카펜터라는 애가 와가지고 대출 필요로 해서 대출해주고 스미스가 대출해준 다음에 카펜터가 직장이 없는 줄 알면 대출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부실라면 어떻게 해요? 잘리잖아요. 근데 얘는 직장이 없는 애한테 대출을 해줘도 안 잘린다는 얘기잖아요. 안 잘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출을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해주고 그 대출을 B라는 기관, 대표적으로 알리안츠가 망했죠. 예를 들면 알리안츠 같은 데다가 그 대출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느냐. 자, 여러분들이 창구에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대출 심사를 해서 그 대출을 결정하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주택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금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은행에서 예금이 다 떨어지면 대출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새롭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다 다른 금융기관한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새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거 가지고 또 대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닌자 대출이 생겨난 근거는 대출 채권을 유동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대출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받아가지고 제3의 기관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대출 취급한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리스크는 누구한테? 저 이상한 놈한테 간 거예요. 이런 식의 대출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학문적인 얘기 두 가지 정도만 거의 마지막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산업은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한다고 그러거든요.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습니다. 붐이라고 하고 버스트, 터진다고 버스트, 붐 앤 버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부동산은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할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이 막 필요할 때 집을 금방 지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죠. 막상 필요할 땐 집이 없어요. 그런데 다 집을 필요해서 다 구입하고 나면 옛날에 공급하기 시작했던 애들이 준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제가 나중에 제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 공매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호황과 불황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의 시차나 공매도가 없어서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의 국면이 조금 일반 산업 경기보다 좀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거시적으로 이 생각은 꼭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실 건가 마실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흔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부동산을 살 땐가 팔 땐가 이 생각 고민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 산업 주기와 부동산의 산업 주기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참 좋고 나쁠 때는 억수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동산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고 그 진폭이 심한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서 뭘 쓴다고 그랬죠? 빚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빚을 왕창 써서 좋을 때는 왕창 사고 안 좋을 때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왕창 팔아버리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의 골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이 부동산의 순환 주기는 잘못하시면 머리가 아파요. 해고돼요. 쫄딱 망하는 케이스가 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경기 순응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 경기는 왜 경기 순응적인가? 거기에 경기의 순응적인 이유의 주범은 빚 때문이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택시장 이야기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도 있고 상업용 업무용 빌딩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있고 특수 목적의 시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면 다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듣기 쉬운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 주택구입 사다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주택 수요가 처음에 사회에 나와서 월세에 살다가 자본이 조금 생기면 전세 살다가 전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가를 구입하게 되는 이런 주택 구입 사다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가 없어지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스틸 여전히 전세 제도가 좀 계속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의 전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는 거고
전세제도는 어떻게 해서 움직여 나가는 건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알고리즘, 다이나믹스는 뭘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얘기까지 못하겠습니다. 인터넷 한번 쳐보시고 구글, 네이버 말고 구글에 가셔서 전세제도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냥 지가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 전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수현 교수님은 세종대학교에 계신 우리 김수현 교수님은 자타가 고민하는 주택 관련 전문가세요. 김수현 교수님하고 제가 첫 논문을 쓴 게 주택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국 주택 체제의 성격과 변화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주택의 정책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짧게 축약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전세제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가 주택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고 주택을 소유한 우리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시면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가 점유율입니다. 자가 점유율. 주택의 점유 형태는 그 나라의 주택 시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주택의 점유 형태는 첫 번째 지집, 자가, 두 번째 임대, 민간 임대, 민간에서 빌려 사는 거. 저희가 월세 산다든지 전세를 산다든지. 세 번째는 공공 임대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별로 자가에 사는 놈이 자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민간 임대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공공 임대에 사시는 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의 생긴 모양을 그 나라의 주택 체제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것은 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안 올라가고. 금융위기 이전에 2000년도에 굉장히 주택 보급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가 점유율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53에서 54, 55 정도에서 자가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싸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대답은 현재까지는 비싸다가 다 정답입니다. 그 비싸다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집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벌써 강의 효과 팍팍 나고 있습니다. 억수로 기쁩니다. 지금 제가. 아셨죠? 이게 지금 이 퀘스천을 대답을 하셨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나라는 학문적인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기 자본을 축적하기가 어렵다. 이 사실을 아시면 왜 주택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꼭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 같이 배우는 동지로서 이런 견해에 동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시장에 많으신 분들이 제 주장뿐만 아니라 저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되면 덤벼듭니다. 야, 우리나라 집값이 왜 비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에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PIR입니다. Price Income Ratio. 주택가격하고 소득하고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주택과 중간소득, 전 국민의 중간소득과 중간주택을 비교해서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게
PAR입니다. 그러면 저게 높으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잖아요. 내 월급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값이 5억이면 1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홍콩은 13.5배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비싼 동네인 거죠.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얘기를 뒷받침해 주려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야 됩니다. 소득 대비. 그런데 학자마다 의견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별로 안 비싸더라. 4.8배밖에 안 되는데 뭔 소리냐. 어떤 사람은 서울은 보면 9.4배로 억수로 비싸다. 뭔 이야기냐. 서울만 보면 안 된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메트로폴리탄으로 합쳐진 지가 언젠데 너는 왜 서울만 가지고 얘기하니? 야, 부천 가봐라. 저기 양주 가봐. 집값 싼데 무슨 소리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PIR이라는 게 주택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 주택 점유 형태에 대해서 자가 점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 번씩은 보는 게 주택시장을 보는 눈이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교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센 얘기는 아니고요. 주택금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이라는 게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금융을 제공해 줄 건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용성이다라는 말씀. 이 안정성은 국가가 지향해야 될 목표고요. 이 포용적인 것은 전 국민이 같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금융이 좀 더 포용적으로, 호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 로직에 끌려다닙니다. 왜? 여러분들 은행 망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은행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금융 자산입니다. 주택에 관련된 자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 올라가고 부실 늘어나고 그러면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금융에 부실이 나면 안 되니까 LTV를 줄여야 되겠다. 집 사는 걸 좀 자제시켜야 되겠다. 금리 오르면 연체이자 늘어나고 연체 늘어나면 은행이 자기 자본이 문제가 생기고 국제 신용도가 떨어져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느냐. 이게 주택금융의 안정성 논란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만이 이 주택금융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아닌 거죠. 그 다음 이 포용성이 있어요. 인클루시브. 사회적 배제를 없애야 된다.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이 보다 포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택금융과 관련돼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굉장히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쇼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집은 1. 자기가 사야 된다. 2. 국가가 줘야 된다.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학교 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그럼 월급 나오고 월급만 잘 나오면 인생 편안하게 살 줄 알았지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여태까지 왜 내가 집을 살기 위해서 청약보금을 넣고 지어지지도 않는 집에 예금까지 넣어서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그것도 집을 겨우 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 과연 딴 나라도 그럴까? 다른 나라들 잘 산다, 뭐 우리보다 잘 사든지 못 사든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를 보면 그 나라 주택 체제의 특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고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가족이 해줘요. 잘 나가는 집안의 장손이나 누가 한 놈이 잘 나가면 걔가 그 집안의 애들의 집 문제를 대부분 다 걔가 해결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주택은 어떤 식으로 공급되어 왔냐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은 전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집을 지어줬어요. 또 예를 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에게 무엇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모기지를 해줬어요. 엄청난 모기지를 해줬어요. 집을 빨리 사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끔 주택금융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비 피하고 따뜻한 데서 살 수 있게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주택을 공급해왔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국가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청약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키입니다. 또 선분양이라는 게 있고 후분양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선분양 제도만 알고 계시는데 후분양도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어떤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하든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가 망해도 여러분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집을 주잖아요. 그걸 수분양자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건설사 부도나도 여러분들의 집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국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왔냐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국가가 택지 조성하고 집 지어서 사실 분 손드세요 하고 집 주고 또 뭐 민간회사 지으면 민간회사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주택체제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간접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간접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상가 투자하시는 거랑 이런 그 상업용 빌딩, 오피스 빌딩 투자하는 거랑 이코노믹스 맥락은, 경제적 맥락은, 투자 맥락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시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와서 1조짜리 빌딩, 5천억짜리 빌딩 사고 팔고 금융하고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사용되는 맥락과 투자 판단, 그 투자의 결정, 금융의 결정, 매각의 결정, 그 다음 쓰는 용어, 언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용어로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약을 팔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교수님이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얘기가 내가 상가 팔 때, 내가 상가 살 때 얘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대형 빌딩, 대형 오피스,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 유통시설 뭐 이런 걸 사고 팔고 돈 대주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살 때 해주는 걸 인수한다, 인수금융이라고 그러고 개발할 때 개발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투자 대상은 전 서울을 다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주요 타겟이 있습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CBD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는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고 해서 KBD, 그 다음에 여의도 YB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당시장도 새로운 시장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 크게 메인 엑스퍼스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 그러면 와서 여기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 금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세계의 권역에 와서 주요하게 설치고 댕기는 애들이 누구냐? 자, 맞춰보겠습니다. 1번 돈 가진 애들이잖아요. 돈 가진 애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굴까요? 정부 빼고. 네? 제가 기다리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예, 국민연금. 그래서 연기금, 각종 연기금 애들이 여기에 와서 설치고 다닙니다. 방금 얘기하신 재벌. 자, 재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벌들은 부동산을 사는 걸 좋아할까요? 파는 걸 좋아할까요? 네. 잘 팔까요? 잘 안 팔까요? 잘 안 팔아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재밌어요, 공부하면. IMF 때 대기업들 부동산 들고 있다가 즉살 났거든요. 다 망했거든요. 삼성도 망했잖아요. 그래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다 불러가지고, 제가 좀 말이 비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벌들 다 오래가지고 부동산 다 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팔았는데 나중에 다 올라온 거 다시 샀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는 쫄딱 망해가지고 10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한 300원에 다시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리만이 터진 거예요. 2008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대기업들이 건물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그렇게 거의 다 망했는데 금리가 18%, 얼마까지 올라갔죠? CD금리가, 회사채 금리, 웬만한 회사채 금리가 15%, 16%까지 갔거든요. 물론 IMF 때는 더 심했어요. IMF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25%까지 가고 있으니까. 근데 자, 한 판 더 했어요. IMF 때 그런 경험을 한 대기업들이 2008년 리만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그걸 일명 뭐라고 그러죠? 사회학적 용어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습 효과라고 해요. 부동산의 학습 효과는 주기가 짧아가지고요. 뭐 이거 말고도 학습 효과에 관련돼서 이제 논문 쓰시면 이런 비슷한 유사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주요 부동산 플레이어들이 놀고 있는 곳은 CBD, KBD, YBD이고 그 다음에 재벌, 연기금 또 있습니다. 보험회사. 여러분들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대부분 다 보험회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배워보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가진 애들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돈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줘서 운영시키죠? 운용회사. 자산 운용회사라고 합니다. 자산 운용. 이런 덩치 큰 애들이 갖고 있는 돈을 받아서 운용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그런 금융회사들을 운용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점점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게 자금이 모이게 되고 개인이 투자하는 운용자산보다는 기관들에게 자금이 집중된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기관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 개미 투자자보다는 점점 기관들이 투자하는 기관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빌딩을 지으려면 역시 건설회사도 와서 놀아야 되겠죠. 그 한참 최근에 종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로 중구 청계천 이쪽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한 10년 전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 한 10년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그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철거형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공급이 한 10년간 집중되었습니다. 캡레이트 아까 상가 이야기할 때 1억 투자하시면 이 상가에 500만 원 나온다고 어디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1억 분의 500을 캡레이트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실 때 보실 때는 캡레이트를 보셔야 되는 거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시면 안 되나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캡레이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자본을 할당할 건가 투자 결정에 달린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캡레이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투자 자산의 가격이고 분자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고무줄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낙관적으로 계산하시면 자기만 손해예요. 예를 들면 상가를 하나 사시는데 부동산에서 그래요. 이 부동산은 월세가 300만 원입니다 하면 300만 원 곱하기 12달 1년에 3,600만 원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바보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한두 달은 안 들어오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임차인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한두 달 굶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임차인이 바뀌고 한두 달 비는 그런 것들을 공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실. 그러면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실을 뭐라고 그러죠? 마찰적 공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수익을 예상하실 때 1년에 300만 원 생길지 500만 원 생길지를 계산하실 때 표면 월세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마찰적 공실을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보신 이 시내 오피스 시장은 한 공실률을 한 10% 정도 가요. 그럼 서울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을 한 10% 정도 보면 부산 오피스 시장은 몇 프로를 봐야 될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한 20%는 봐야 되겠죠. 왜? 그만큼 수요 공급이 작으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1억에 500만 원 나오는 5%가 캡레이트인데 이 캡레이트의 추이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굉장히 빵빵한 부동산에 시내 빵빵한 부동산에 빵빵한 놈이 투자했을 때 얼마의 캡레이트에 투자하는지를 사후적으로 조사해 보니 한 8%에 투자했어요. 옛날 언제? 2005년쯤에는. 근데 2008년쯤에는 한 5%대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점점 빌딩 값이 비싸진 거죠. 점점 더 낮은 수익률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국고 수익률인데 어떻게 보면 국고 수익률과 부동산 수익률이 거의 같아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자, 이 국고 수익률은 이렇게 가는데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이 지점에서 거의 합쳐졌어요. 똑같아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 국고채에 투자하시면 돈이 떼이나요? 안 떼이나요? 거의 안 떼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 받아도 괜찮다? 5% 수익률 받아도 I'm happy,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귀중한 돈을 뜯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투자하실 때 5% 받고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훨씬 더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빌딩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뭐만큼밖에 안 준다고? 국고채 수익률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이때 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2008년도에 완전 미쳤다는 얘기인 거지. 영어로 크레이지 프라이스라고 했습니다. 크레이지. 가격이 비쌌다. 제목은 간접 투자라고 해놓고 엉뚱한 얘기하다 간접 투자 5분밖에 얘기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겔튼 아저씨 책에 보면 이 책을 이 책의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를 이해를 하시면 거의 간접 투자 시장은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인데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박스에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이 시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퍼티 시장에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상품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품화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이렇게 사지 않고 이걸 사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진 시장을 간접 투자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내 삼성생명 빌딩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시장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나 주식 한 2주만 줘 해가지고 삼성생명 빌딩을 사실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아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직 상품은 없지만 뭘 통해서? 간접 투자 시장을 통해서.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간접 투자 기구가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펀드, 하나는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표로 보여드리면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사고 파셨는데 이제는 간접 투자 기구에 투자를 하시고 이 간접 투자 기구가 지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런 형태의 간접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얘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죠?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있다. 따를 게 없, 혹시 주식 수익증권에 투자해 보시면 뭐 템플턴 수익증권, 부자아빠 펀드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이게 뭐냐? 내가 주식을 갖고 싶은데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무슨 템플턴이나 부자아빠 펀드 이런 거 사시잖아요. 그럼 그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도 사고 뭐죠? 뭐 현대케미칼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간접 투자잖아요. 부동산도 그런 방법으로 간접 투자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는 아까 주식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만 사는 펀드가 있어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또 어떤 펀드는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농심도 사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사는 애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그걸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동산도 이론적으로는 나 삼성생명 빌딩만 살래. 나 현대사옥만 살래. 나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만 살래. 이런 펀드도 있고 내한테 돈 줘봐. 내가 알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살게. 이런 펀드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리테일 블라인드 펀드는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출시가 됐다 하더라도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를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느냐? 아까 부동산의 성격에서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부동산 하면 비싸다 했잖아요. 또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 부동산 하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비싸다는 얘기도 하셔야 되지만 이 얘기도 꼭 하셔야 돼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부동산의 특징 중에서 이거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부동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네? 네. 또? 네? 부동산. 그거는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지 않은데.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부족합니다. 유동성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란 말도 모르는데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란 말이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동성이란 말은 얼마나 빨리 돈이 되느냐의 얘기입니다. 현금화가 되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비교적 유동성이 좋습니다. 근데 강남 스타타워 1조 5천억짜리 되는 스타타워의 유동성은 한 1년 가야 팔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팔려면.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왜 간접 투자를 하느냐라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간접 투자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들어보니 탑5 리즌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5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권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 유식한 말로 캐피탈 게인, 좀 시장용으로 복권이 있습니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디스어드밴티지가 뭐냐고 하니 1번이 역시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접 투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스타타워를 직접 사지 않고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사게 되면 직접 산 거보다 뭐가 좋아진다? 예.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유동성이 좋아져. 삼성전자가 상장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삼성전자의 주주면 제가 돈이 필요할 때 팔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상장되어 있으니까 훨씬 사고 팔기가 좋으니까 현금화하기가 쉽죠. 부동산도 간접 상품화되어 있으면 쪼개져 있잖아요. 또 1조 5천원짜리 만원짜리로 쪼개져 있으니까 훨씬 더 사고 팔기가 좋아지겠죠. 그런 유동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간접 투자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라는 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근데 이건 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간접 투자 상품이 상장되어 있거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모기 때문에 비상장이고 그런 장점은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원래는 이제 그 한 학기 간접 투자 시장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제가 강의에 포커스를 두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간접 투자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예쁘게 생겼을까? 못났을까? 아니면 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간접 투자 시장의 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 글로벌리 세계적인 여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지금 다이나믹스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제도적 관성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쳐다보고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는 걸 한 학기 강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강의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말씀만 드리면 아직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장은 부동산 펀드와 리츠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소액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모화됨으로 해서 사모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일반 대중이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접근하기는 아직까지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민간, 저희는 이제 용어를 리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개인 고객들이 간접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 리츠, 주택을 임대 상품화해서 리츠를 만들어서 그게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모 호텔 회사에서 호텔 리츠를 만들어서 호텔을 구입한 후 배당금을 드리는 호텔 리츠,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서 운영해서 배당을 해주는 해외 부동산 리츠 등등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투자에 지금 상품이 나오면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큰 틀에서는 노입니다. 왜 노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상품이라고 누가 PB가 은행에서 증권사 PB가 이 펀드, 이 리츠 부동산 펀드 수익률 좋아요. 한번 투자해 보시죠 라고 하면 일단은 의심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 그 상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 돈 많은 애들이 투자하기 바쁜 시장입니다. 서로 앞다퉈서 선점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돈은 많고 투자할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빌딩 나오고 좋은 물건 나오면 싹쓸이해 갑니다. 독점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갑자기 우리 개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왜 나왔을까요?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좀 안 좋으니까 기관 투자자가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 수익은 리스크 대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조금 상품이 그 시기에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에게 소화가 되지 못하고 개인 고객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100명 중 99명은 굉장히 좋은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어느 정도 좋은 자산이냐고 얘기를 하면 정기예금만큼 좋은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없는 자산에 리스크 어벌스한 형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만 있다. 만기 때 내가 상환을 못 받을 것 같다. 투자 손실이 날 것 같다고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인드가 나는 정기예금 정도는 돼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그런 건 내 어려워서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은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건전서에 보면 자기 리스크 분석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문지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씩 가미된 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그 리스크가 조금 가미된 자산을 사시려면 본인 스스로 나는 리스크를 주고 이 수익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선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리스크를 원하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상품을 보셨으면 합니다. 강의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쉬지 않고 한 1시간 반 들었는데 제 딴에는 알고 있는 걸 많이 뱉어드리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좀 잘못한 기분도 들고요. 여하튼 몇 가지 제가 강조드린 것만이라도 좀 평소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실 때 좋은 레슨이 됐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